서울의 심장부를 가르는 한강의 물결 위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강변북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검은색 제네시스 직이군이 실내는 바깥의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고요했다. 운전대를 잡은 강지훈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잘 깎아놓은 조각상처럼 무심했고 단정하게 갖춰 입은 운전기사 유니폼은 그의 움직임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았다. 뒷좌석에 앉은 유진건설의 최민석 이사는 신경질적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는 이 차 안에서 유일한 소음의 근원이자 움직이는 권력의 중심이었다. 김 부장, 일 처리가 왜 그 모양이야. 아직도 그 노인네들 설득 하나 못해서 질질 끌고 있는 건가 내가 직접 나서야만 해결이 되는 일인가. 모든 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듣는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변명과 애원이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초의 이사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순간을 참지 못하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지훈은 백미러를 통해 그의 얼굴을 힐끗 보았다.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오만함과 조급함이 빚어낸 특유의 비틀림이 그 미간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됐고 내일 오전까지 해결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법법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값싼 방패일 뿐이야. 그깟 푼돈 쥐어주고 내보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 알아서 해. 내가 원하는 건 결과야. 과정이 아니라. 최민석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의 눈에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 대신 곧 그 자리에 들어설 거대한 빌딩의 모습만이 비치고 있었다. 지훈은 묵묵히 운전에만 집중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최민석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그의 모든 것을 지켜봐왔다. 그의 잔인함, 그의 탐욕, 그리고 그의 끝없는 야망까지도. 지훈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성체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한 탐색 과정과도 같았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과 귀는 차 안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있었다. 차가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낡은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재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되어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동네였다. 최민석이 내뱉은 목적지는 그 폐허 속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작은 식당 앞이었다. 낡은 간판에는 엄마의 밥상이라는 정겨운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가게 주변의 분위기는 스산하기 짝이 없었다. 여기서 잠시 대기해. 금방 나올 테니. 최민석은 차에서 내리며 지훈에게 명령했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식당 문으로 향했다. 지훈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감각은 최고조로 예민해져 있었다. 오늘 이곳에서 벌어질 일은 단순한 보상금 협상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최민석이 식당 안으로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남자의 고함 소리가
뒤이어 할머니의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들려오는 소리만으로도 식당 안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운전기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심장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얼마 후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고 최민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옷매무새는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뒤따라 나온 노부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있었고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최민석은 그들을 향해 경멸이 가득한 시선을 던졌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신들 같은 버러지들 때문에 내 프로젝트 전체가 늦어지고 있어. 이깟 허름한 가게가 내 수천억 원짜리 계획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노부부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돈 몇 푼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짓밟으려는 명백한 모욕이었다. 이 돈 받고 당장 꺼져. 내일 아침까지 이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고통받게 될 테니 당신들 자식들이 어디서 무얼 하고 사는지 내가 모를 것 같나.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노인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자식들을 언급하는 말에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무력감과 절망이 노부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최민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로 돌아왔다. 그는 뒷좌석에 몸을 실으며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좋게 말할 때 들었으면 서로 편했을 것을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훈은 백미러를 통해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만견자실하게 바라보는 노부부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회사로 복귀해 최민석의 명령에 지훈은 아무 대답 없이 차를 부드럽게 출발시켰다. 차가 폐허가 된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목 신화그룹 강태환 회장의 유일한 아들. 그가 신분을 숨기고 유진건설의 밑바닥으로 들어온 것은 아버지의 제국을 물려받기 전 그늘진 곳의 현실을 직접 보기 위함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방식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때로는 너무 점잖고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용서한다고 생각했다. 세상에는 법과 원칙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악이 존재했다. 최민석 같은 인간들이 바로 그 증거였다. 그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약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이런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지 않는다면 신화그룹이 아무리 거대해져도 결국 속부터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 생각했다. 최민석은 차 안에서 또 다른 통화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네, 의원님, 방금 마지막 알박기까지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진행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약속드렸던 거는 다음 주 중으로 비서실장님 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중적인 모습에 지훈은 속으로 냉소를 보냈다. 정경유착의 추악한 민낯이 바로 저런 것이었다. 지훈은 최민석이 언급한 의원과 약속했던 건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정확히 기록했다. 그의 기억력은 사진을 찍듯 모든 것을 저장했다. 최민석은 자신이 고용한 운전기사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는 지훈을 운전대와 페달을 조작하는 기계 혹은 가구의 일부처럼 여길 뿐이었다.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유진건설 본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최민석은 내리기 전에 잠시 지훈을 돌아보았다. 강 기사, 자네, 일은 꽤 만족스럽게 하는군. 입 무겁고 군말 없고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 그러면 자네 같은 사람에게는 과분한 보상을 받게 될 테니 지훈은 고개를 살짝 숙여 보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사님.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하고 단조로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최민석, 네가 받게 될 보상은 내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최민석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그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석이 건물 안으로 사라진 후에도 지훈은 한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개인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유진건설 최민석 이사, 성진지구 재개발 프로젝트, 정계, 로비 정황 포착, 관련 자금 흐름, 추적 바람. 수신인은 윤 실장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신화그룹 강태환 회장의 충직한 비서실장이자 지훈의 유일한 연락책이었다. 메시지를 보낸 지훈은 휴대폰을 다시 집어넣고 엔진을 껐다. 차 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그는 눈을 감고 오늘의 일을 되짚었다. 눈물 흘리던 할머니의 얼굴, 절망에 빠진 할아버지의 떨리는 주먹, 그리고 바닥에 내팽개쳐진 돈 봉투. 그 모든 장면들이 그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비리가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었다. 지훈은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최민석은 자신이 포식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더 거대한 사냥꾼의 그림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지훈은 그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최민석과 그가 속한 부패한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날을 위해 그의 복수는 뜨겁지 않을 것이다. 대신 지독하게 차갑고 정교하며 피할 수 없는 파멸을 선사할 것이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운전기사 유니폼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자 그는 비로소 평범한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뚫고 신화그룹의 내부 정보망에 접속했다. 윤 실장으로부터 벌써 1차 보고가 도착해 있었다. 보고서에는 최민석이 유진건설의 자금을 유용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과 자금 흐름도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체계적인 범죄였다. 성진지구 재개발 프로젝트는 그가 벌이는 수많은 비리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지후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최민석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뿌리까지 완벽하게 도려내야만 했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최민석의 탐욕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계획, 그의 오만함을 자극하여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계획, 그 과정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을 구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계획.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사냥을 앞둔 포식자의 미소였다. 내일부터는 좀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았다.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라 여겼던 남자의 방역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어제와 조금도 달라진 것 없는 모습으로 최민석 이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새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며 날카롭게 벼려진 그의 내면과는 달리 겉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운전기사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완벽하게 숨기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그가 스스로를 단련시켜온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이었다. 최민석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젯밤의 성공이 그를 고무시킨 모양이었다. 그는 채 오르자마자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지훈의 조용한 정보 수집 시간도 함께 시작되었다. 최민석은 자신의 차 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비밀의 방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박 전무, 자금은 예정대로 들어왔습니다. 1차분은 오늘 오후에 말씀드린 계좌로 보내드리죠. 네, 물론입니다. 뒤탈 없도록 깨끗하게 처리해야죠. 이번 것만 잘 마무리되면 저희 유진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다. 대화 속 박전무라는 인물과 깨끗하게 처리해야 할 자금이라는 단어가 지훈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서도 귀는 뒷좌석의 모든 소리에 집중했다. 최민석의 통화는 계속되었다. 이번 상대는 건설 현장 소장인 듯했다. 자재 단가 후려친 걸로 말 나오지 않게 입단속 잘 시켜. 감사팀 그놈들은 어차피 한 통속이야. 장부상으로는 최고급 자재를 쓴 걸로 되어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대신 거기서 아낀 비용은 따로 잘 챙겨두라고. 건설 비리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값싼 자재를 쓰고 장부를 조작해 차액을 빼돌리는 것. 성진지구에 들어설 주상복합 건물은 시작부터 부실공사의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었다. 최민석에게 건물의 안전이나 입주민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과 그 돈이 가져다 줄 더 큰 권력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오전 내내 최민석은 여러 군데의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때마다 지훈은 차 안에서 대기하며 그가 남기고 간 서류 가방이나 태블릿 PC를 주시했다. 최민석은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지만 자신의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했다. 그는 지훈을 자신의 손발처럼 부릴 수 있는 존재,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부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최민석이 점심 식사를 위해 고급 한정식집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그는 중요한 서류가 담긴 가죽 서류 가방을 뒷좌석에 그대로 두고 내렸다. 누군가와 식사를 겸한 미팅이 있는 듯 그는 꽤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것 같았다. 주변을 둘러본 지훈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처럼 생긴 작은 기기를 꺼냈다. 그것은 윤 실장을 통해 받은 최첨단 휴대용 스캐너였다. 뚜껑을 열자 작은 렌즈가 드러났고 버튼을 누르자 거의 소리 없이 작동을 시작했다. 지훈은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성진지구 프로젝트의 내부 계약서와 자금 집행 계획서, 그리고 몇몇 유령 회사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들어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소리 없이 스캔했다. 그의 눈은 종이 위에 모든 글자와 숫자를 놓치지 않고 좇았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Triton Development 라는 이름의 해외 법인이었다. 모든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스캔을 마친 지훈은 모든 것을 원래 상태 그대로 되돌려 놓았다. 서류의 순서, 각도 하나까지 완벽하게. 그가 기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을 때 그의 입에는 작은 땀방울 하나 맺혀 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운전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모든 과정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최민석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비밀이 고스란히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채 올라탔다. 다음 목적지는 시청이다. 김 의원님과 차 한잔 하기로 했어.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어제 지훈이 들었던 바로 그 의원이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시청으로 향하는 동안 지훈은 머릿속으로 방금 확보한 정보들을 정리했다. 유령 회사들을 통해 건설 자재비를 부풀리고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트라이턴 디벨롭먼트라는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에게 뇌물을 상납하며 뒤를 봐달라고 요청한다. 전형적이지만 동시에 대담한 범죄의 구조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날 밤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지훈은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스캔한 파일들을 노트북으로 옮기고 윤 실장에게 확보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트레이톤 디벨롭먼트와 국내 페이퍼 컴퍼니들 간의 연관성 및 자금 흐름 상세 분석 요청. 특히 최민석 개인 계좌로 유입되는 흔적 추적, 답시는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도착했다. 윤 실장의 정보팀은 신화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을 총동원해 움직이고 있었다.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었다. 트레이톤 디벨롭먼트는 조세 회피처에 세워진 유령 회사였으며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다름 아닌 최민석 자신이었다. 그는 회사 돈을 빼돌려 자신의 해외 비밀 계좌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빼돌린 자금의 규모가 유진건설의 1년치 순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유진건설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잡고 있었다. 지훈은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최민석의 계획은 치밀했지만 약점 또한 명확했다. 그의 탐욕은 너무 거대해서 모든 것을 혼자 통제하려 들었다. 자금 세탁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은 소수의 측근들만이 알고 있을 터였다. 그 연결고리 중 하나만 끊어내도 그의 제국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길 것이 분명했다. 그의 눈에 한 인물의 이름이 들어왔다. 회계법인의 고상철 부장. 최민석의 모든 자금 세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최민석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동시에 가장 취약한 방패였다. 고상철만 무너뜨릴 수 있다면 최민석의 돈줄을 막고 그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터였다. 지훈은 고상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 관계, 재산 상태, 심지어 사소한 습관까지도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적을 완벽하게 알아야 했다. 그는 고상철이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최민석에게 더욱더 맹목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도 지훈의 입가에 다시 한번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약점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는 고상철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위협이나 매수는 최민석의 귀에 들어갈 위험이 컸다. 대신 그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만들어야 했다. 그가 가진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시켜 제 발로 진실을 털어놓게 만들어야 했다. 지훈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마다의 욕망이 뒤엉켜 빛나는 서울의 야경 속에서 최민석 같은 포식자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 알지 못했다. 지훈은 그 기반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낼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둑도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었다.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라 여겼던 한 남자가 이제 거대한 제국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조용한 조사가 최민석의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을 무렵, 유진건설의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전쟁의 중심에는 건축 설계팀의 박서연 대리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과 홀로 맞서 싸우고 있었다. 박서연은 성진지구 주상복합 건물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투철한 인재였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변경된 설계 도면에 대한 최종 승인 서명을 거부하고 있었다. 변경된 도면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철골 구조물의 양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고 값싼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박 대리, 아직도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가? 최민석의 사무실에 불려간 서연은 그의 싸늘한 목소리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최민석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서명을 거부한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서연은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사님, 이 설계안으로는 안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내진 설계 부분이 심각하게 취약합니다. 만에 하나 지진이라도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할 수 없었다. 최민석은 코웃음을 쳤다. 안전 박 대리는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군. 이 나라에서 지진이 얼마나 일어난다고. 그리고 설사 문제가 생겨도 그땐 이미 우리 손을 떠난 뒤야.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느냐는 거지. 당신의 그 순진한 정기감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었다.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의 태도에 역겨움이 치밀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그런 부실 설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건축가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하자 최민석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에 잠시 살기마저 스쳐 지나갔다. 양심이라? 좋아. 그 잘난 양심이 당신 밥 먹여주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최민석은 경고와 함께 그녀를 사무실에서 내보냈다. 그날 오후 강지훈은 로비에서 최민석을 기다리다가 그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박서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그녀가 굴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차에 올라탄 최민석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운전석의 지훈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설계팀의 부장인 듯 했다. 박서연 말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덤비는군.
오늘부로 그 여자 손에서 모든 프로젝트 관련 업무 다 빼.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료 조사나 시켜 스스로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만들란 말이야. 그의 지시는 치졸하고 악랄했다. 한 사람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동료 직원들한테도 잘 말해두어 박서연하고 엮여서 좋을 거 없다고. 회사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직원은 왕따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지훈은 묵묵히 그 모든 말을 들으며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날 이후 박서연을 향한 조직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핵심 설계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먼지 쌓인 창고에서 과거 자료들을 정리하는 일을 떠맡게 되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점심시간이면 언제나 함께하던 동기들조차 그녀의 눈을 피했고 그녀는 늘 혼자서 식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박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홀로 설계 도면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부실 공사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싸움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지우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최민석을 수행하며 오가는 길에 홀로 야근하는 서연의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켜진 그녀의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은 거대한 어둠에 맞서는 작은 등대처럼 보였다. 지우는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동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다. 최민석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것은 거시적인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박서연을 지키는 것은 바로 눈앞에서 짓밟히고 있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방관자일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또 다른 전선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며칠 후 최민석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박서연이 작업하던 개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사고로 포맷되는 일이 발생했다. 거기에는 그녀가 몇 달간 수집하고 분석한 설계 도면의 구조적 결함을 입증할 핵심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무기마저 사라진 순간이었다. 절망감에 휩싸인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 소식은 지훈의 귀에도 들어갔다. 최민석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아주 깔끔하게 처리됐더군이라며 만족스럽게 웃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지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사 주차장에서 대기했다. 모두가 퇴근하고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겼을 때 그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설계팀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그는 윤 실장을 통해 얻은 마스터키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방은 고요했고
오직 서버실의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만이 낮게 울리고 있었다. 그는 박서연의 자리로 다가가 미리 준비해온 소형 USB 장치를 그녀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특수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기였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그는 그녀의 하드디스크에서 사라졌던 대부분의 파일들을 복구해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복구된 파일들을 작은 USB 메모리 카드에 담았다. 그리고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기에 이런 종류의 비밀 작전에도 익숙했다. 다음 날 새벽 출근 시간이 되기 한참 전, 지우는 다시 한번 설계팀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복구된 데이터가 담긴 USB를 작은 메모지에 감쌌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양심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는 필체를 바꾸어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적었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그것을 박서연의 책상 위 키보드 밑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다. 그날 아침 절망적인 마음으로 출근한 박서연은 자신의 책상 위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함께 놓인 메모를 보고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파일 목록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라졌던 모든 자료들이 기적처럼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신의 외로운 싸움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누가 이런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싸울 용기를 얻었다. 멀리 떨어진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강지훈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눈물을 닦고 다시 의지를 다지는 박서연의 작은 실루엣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더욱 분명해졌다. 최민석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서연과 같은 선량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 그의 보이지 않는 방역은 이제 한층 더 정교하고 대담해질 것이었다. 박서연에게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내민 후 강지훈의 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최민석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제거하기 위해 이제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파도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민석의 제국은 견고해 보였지만 그 기반은 탐욕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였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노트북을 열고 윤 실장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수많은 비리 증거 자료 중에서 가장 파급력이 크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한 가지를 신중하게 골랐다. 그것은 성진지구 프로젝트에 납품된 철근의 단가를
3배 이상 부풀린 허위 세금 계산서 사본이었다.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기자의 성향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드는 근성을 가진 인물이어야 합니다. 제보 경로는 절대 추적 불가능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서 신화그룹의 흔적은 완벽히 지워져야 합니다. 그의 지시는 간결했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이것은 전면전이 아닌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정교한 국지전의 시작이었다. 윤 실장 측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은밀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기로 소문난 인터넷 언론사의 한 기자에게 접근했다. 제보 과정은 여러 단계의 암호화된 이메일과 대포폰, 그리고 제3제사의 임무를 거치는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며칠 후, 마침내 작은 씨앗이 뿌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 최민석의 발목을 잡는 독초가 되는지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기사는 금요일 오후, 사람들이 주말을 준비하며 긴장이 풀어질 무렵에 터져 나왔다. 유진건설 성진 지구 프로젝트, 철근 단가 300% 부풀리기 의혹,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는 지훈이 제공한 세금 계산서 사본을 명확한 증거로 제시하며 유진건설의 도덕성과 회계 투명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 시각, 강지훈은 최민석을 태우고 강남의 한 고급 바로 향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주말을 앞두고 누군가와의 저녁 약속에 들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이 울리고 기사를 확인한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다. 차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졌다. 지훈은 백미러를 통해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어떤 새끼야? 최민석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홍보팀장이었다. 인터넷에 뜬 기사 봤어. 당장 내려 돈을 쓰든 협박을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안으로 그 기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다급함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기사는 이미 수많은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홍보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최민석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이번에는 그가 뇌물을 바치던 김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그는 아까와는 정반대로 비굴할 정도로 낮은 자세로 변명하기에 바빴다. 아닙니다. 보좌관님. 이건 저희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모함입니다.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곧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께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첫 번째 공격이 정확히 급소에 명중했음을 확인했다. 최민석은 결국 그날의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회사로 차를 돌리라고 명령했다.
그는 차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내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쥐새끼를 색출하라고 소리쳤다. 그의 의심은 회계팀, 설계팀, 심지어 자신과 비자금을 함께 조성했던 측근들에게까지 향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 사람, 바로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강지훈만은 의심하지 않았다. 이봐, 강 기사. 신경질적으로 통화를 끄는 최민석이 갑자기 지훈에게 말을 걸었다. 자네는 하루 종일 내 옆에 붙어 있으니 혹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거라도 있나? 최근 회사 사람들 중에 누군가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다거나. 그의 눈은 의심으로 번뜩였지만 그 칼날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평소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제 업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사님, 그의 대답은 완벽한 모범 답안이었다. 너무 나서지도, 너무 무심하지도 않은 그저 충직한 운전기사의 대답. 최민석은 역시 그렇지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유진건설 본사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최민석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내부 감사팀을 동원해 정보 유출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지훈은 주차장에서 대기하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잔잔하던 호수에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최민석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배신자를 찾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민석의 성진 지구 프로젝트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쳤고 감독 기관에서도 예비조사에 착수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최민석은 사면촉에 몰린 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다. 위기는 그를 더욱 교활하고 대담하게 만들 뿐이었다. 며칠 후 지훈은 최민석의 통화를 통해 그가 새로운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내부의 배신자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그 희생양 후보 명단의 가장 위에는 얼마 전 그의 심기를 건드렸던 박서연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박서연 대리, 그 여자 뒤를 좀 캐봐. 분명 뭔가 나올 거야. 회사의 불만을 품고 외부 세력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든 엮어서 이번 정보 유출의 주범으로 만들어 지훈은 최민석이 내뱉는 잔인한 지시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공격이 의도치 않게 박서연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이다. 최민석은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훈이 가장 경멸하는 방식의 해결책이었다. 그는 최민석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경고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는 그의 숨통을 직접적으로 조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민석은 이제 곧 박서연을 향해 음모의 덫을 놓을 것이다. 그 덫이 완성되기 전에 그가 손을 쓸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야만 했다. 지훈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뱀을 잡으려면 굴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는 최민석이라는 거대한 뱀을 굴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두 번째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최민석의 가장 약한 고리인 회계 담당자 고상철이 있었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지훈의 경고성 공격은 최민석이라는 야수를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잠자던 흉포함을 완전히 깨우는 결과를 낳았다. 위기감을 느낀 최민석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무자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총동원해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을 찢어버리려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유진건설에 대한 비판 기사는 인터넷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기사를 처음 보도했던 언론사는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른 언론사들에는 정체불명의 압력이 가해졌다. 최민석은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해 진실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있었다. 지훈은 이 모든 과정을 예상했다는 듯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것은 최민석의 힘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많은 적을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언론을 잠재운 최민석의 다음 목표는 내부의 적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의 분노는 정확히 강지훈이 예측했던 대로 무고한 박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의 희생양으로 삼아 내부 기강을 다잡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속셈이었다. 그의 음모는 치밀하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다. 지훈은 최민석이 감사팀장과 나누는 통화를 차 안에서 고스란히 들었다. 박서연 컴퓨터에서 뭐가 나오지 않으면 만들어서라도 찾아내 외부 해커를 고용하든 없는 이메일을 만들어내든 상관없어. 내가 필요한 건 그녀가 배신자라는 사실이야. 과정은 자네가 알아서 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한 차가운 계산만이 깔려 있었다. 그 지시가 내려간 직후 유진건설 내부에는 박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경쟁사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둥,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둥, 인신공격에 가까운 헛소문들이었다.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피하는 것을 넘어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 한편 최민석은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무모하게 비자금 조성을 밀어붙였다. 그는 이제 대담하게도 자신의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 관련자들과 직접 만나 거래를 했다. 지훈은 그의 운전기사로서 본의 아니게 모든 범죄 현장에 가장 가까운 증인이 되었다. 그는 최민석을 태우고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부둣가 창고나 외딴 골프장 클럽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에서 최민석은 자신의 협력자들에게 돈다발이 든 가방을 건네거나 또 다른 범죄를 모의했다. 그의 조급함은 경계심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운전기사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지훈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핵심 단어들, 계좌번호, 날짜, 장소 등을 자신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저장했다. 최민석은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거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다. 지훈은 박서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자신이 나서는 순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대신 그는 윤 실장을 통해 또 다른 그림자 팀을 움직였다. 그의 요청은 박서연을 향한 증거 조작 과정을 역으로 추적하여 그 증거가 만들어진 것임을 입증할 데이터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윤 실장의 팀은 유진건설의 서버를 해킹해 감사팀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들은 감사팀이 박서연의 컴퓨터에 접속해 가짜 이메일을 씹는 로그 기록과 그녀 명의의 차명 계좌를 만든 IP 주소 등을 모두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최민석은 덫을 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놓는 덫의 모든 과정이 지훈의 손바닥 위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셈이었다. 회사 내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다. 최민석의 마녀사냥은 직원들 사이에 불신과 공포를 조장했다. 모두가 몸을 사렸고 언제 자신이 다음 목표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한때 활기 넘쳤던 회사는 이제 최민석 한 사람의 분노와 의심에 질식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다 오히려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꼴이었다. 마침내 최민석이 계획한 모든 증거가 갖추어졌다. 감사팀은 박서연이 외부 언론사 기자와 접촉한 이메일과 거액의 돈이 입금된 차명 계좌 내역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물론 모든 것은 조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 직원들은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박서연은 빼도 박도 못하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그 주 금요일 오후 박서연에게 공식적인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가 전달되었다. 해고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통보서를 받아든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결백했지만 거대한 조직 앞에서 개인의 진실은 너무나 무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건축가로서의 인생이 이대로 끝장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지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최민석의 저열한 공격은 이제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방어만 할 때가 아니었다. 그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꽂아야 할 때였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그 안에 모든 것을 뒤집어야 했다. 지훈은 그날 밤 최민석을 그의 호화로운 저택에 내려주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도시의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노트북을 열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명확했다. 최민석의 모든 검은 돈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의 고상철 부장. 지훈은 그동안 수집해온 고상철의 모든 정보를 다시 검토했다. 그의 약점, 그의 불안,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지훈은 고상철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그를 협박하거나 매수하는 방식이 아닐 터였다. 대신 최민석과 그 사이의 신뢰를 교묘하게 파괴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하게 만드는 심리전이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지훈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박서연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강지훈의 머릿속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최민석의 뒤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소극적인 역할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 이제는 그가 구축한 보이지 않는 그물을 직접 던져 목표물을 올가맬 시간이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최민석의 자금줄이자 아킬레스건인 고상철 부장이었다. 지훈의 작전은 단순한 협박이 아닌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압박이었다. 그는 그날 밤 대포폰을 이용해 고상철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발신자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 최민석의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구명보트가 아닌 함께 물에 빠질 짐 덩어리로 생각합니다. 트리톤 개발, 국세청에서 주시 중.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인 트리톤 개발과 현재 자신을 옥죄는 세금 문제가 언급되자 고상철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이 메시지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의심의 씨앗은 그의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자라나 최민석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좀먹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는 고상철의 불안감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지훈은 윤 실장을 통해 고상철에게 돈을 빌려준 이금융권 채권 회사에 그의 불안정한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익명으로 흘렸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채권 회사는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며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친 고상철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심리적 덫을 놓는 동시에 지훈은 최민석의 범죄를 입증할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움직였다. 그는 최민석에게 자재를 납품하며 리베이트를 강요당했던 한 하청업체 사장을 주목했다. 그는 신분을 위장한 채 밤늦은 시간 그 사장의 허름한 사무실을 찾아갔다. 지우는 자신을 부실 경영을 파헤치는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하청업체 사장은 처음에는 경계하며 입을 열지 않았다. 최민석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사장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단지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민석 이사가 사장님의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착취했는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는 파산하고 모든 책임은 사장님 혼자 뒤집어쓰게 될 겁니다. 지훈의 말은 정곡을 찔렀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보였다. 저희와 협조해 주십시오. 사장님께서 가진 모든 증거, 이면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넘겨주신다면 저희가 사장님과 회사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신화그룹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신화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사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훈은 최민석의 비자금, 조성을 입증할 결정적인 서류 증거들을 손에 넣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최민석의 목소리가 담긴 증거였다. 기회는 다음 날 찾아왔다. 최민석은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차를 최고급 세차장에 맡겨 완벽하게 준비시키라고 지시했다. 그 세차장은 사실 신화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보안 시설 중 하나였다. 차가 시설 안으로 들어가자 지훈과 대기하고 있던 윤 실장의 기술팀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단 10분 만에 최첨단 도청 장치를 최민석이 절대로 찾아낼 수 없는 운전석 시트 및 깊숙한 곳에 설치했다. 장치는 너무나 작아서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했고 어떤 탐지기로도 찾아낼 수 없는 최신 기술의 집약체였다. 이제 지훈은 차 안에 없어도 최민석의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지훈의 정보 수집 능력은 날개를 달았다. 그는 최민석의 모든 통화 내용을 자신의 안전한 오피스텔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대화가 그의 귀에 잡혔다. 최민석이 자신의 변호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만약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흐르면 모든 회계 책임은 고상철 부장 선에서 막을 겁니다. 그는 어차피 내 돈 없으면 끝장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뒤집어 쓰게 만들 수 있어. 그것은 고상철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훈은 그 녹취 파일을 즉시 확보했다. 이제 고상철을 무너뜨릴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 밤. 지훈은 고상철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 11시 한남대교 남단 아래 주차장. 당신을 살릴 마지막 기회.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운전기사 강지훈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약속 장소에 나갈 준비를 했다. 그는 운전기사 유니폼을 벗고 잘 만들어진 어두운색 슈트를 입었다. 머리 모양을 바꾸고 안경을 쓰자. 그의 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보였다. 약속된 시간. 강변의 어두운 주차장에 고상철이 초조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의 뒤에서 어둠 속 그림자처럼 나타난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고상철 씨? 고상철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봤다. 그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했다. 지훈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을 협박하러 온 게 아닙니다. 선택권을 주러 왔지.
그는 품에서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고상철이 관리하던 트리톤 개발의 비밀 계좌 내역이 떠 있었다. 고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훈은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그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당신의 빚, 당신의 가족,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지훈은 마지막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차 안에서 녹음된 최민석이 변호사에게 모든 죄를 고상철에게 뒤집어 씌우겠다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자신의 귀로 최민석의 배신을 확인한 순간 고상철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떠올랐다. 이후는 태블릿을 끄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최민석과 함께 감옥에서 썩든가 아니면 우리에게 협조하고 새로운 삶을 얻든가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장부, 녹음 파일, 내부 자료를 전부 우리에게 넘기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겠소. 모든 패를 보여준 지훈은 조용히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어둠 속에서 고상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남대교 아래의 차가운 강바람 속에서 고상철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셔온 주군에게 버림받았다는 냉혹한 진실과 정체 모를 남자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구원의 손길이 놓여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 같은 혼란에 빠졌지만 결국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최민석 제국의 두개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밤 고상철은 자신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지난 몇 년간 최민석의 지시로 조작했던 모든 회계 장부의 원본 파일과 만약을 대비해 몰래 녹음해 두었던 최민석과의 대화 녹음 파일들을 빼돌렸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모든 자료를 지훈 측이 알려준 은밀한 장소에 가져다 놓았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강지훈의 손안에 들어왔다. 고상철의 내부 자료, 하청업체의 이면 계약서, 박서연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증거 조작의 증거,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차 안에서 녹음한 최민석의 비밀 통화 내용까지. 이것은 최민석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인들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한편 자신의 가장 믿었던 신복이 돌아섰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최민석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언론 기사는 막았지만 금융감독원과 검찰 내부에서 성진 지구 프로젝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그를 비호해 주던 김 의원조차 한동안 몸을 사리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훈은 차 안의 도청 장치를 통해 그의 다급해진 심리를 손에 잡힐 듯이 읽을 수 있었다. 최민석의 목소리에서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바로 프로젝트의 최종 자금을 승인받아 그 돈을 전부 트리톤 개발 계좌로 빼돌린 뒤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었다.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이사회의 최종 승인이었다. 최민석은 최근의 악성 루머에 대한 해명과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투자자 신뢰 회복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 소집 통보가 회사 전체에 알려진 날, 강지훈은 그날이 바로 최민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사회 전날 밤, 강지훈과 윤 실장의 팀은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수집된 방대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각각의 증거에는 번호를 매기고 법적으로 반박할 수 없도록 명확한 해설을 덧붙였다. 그들은 이사회에 참석할 각각의 이사들을 위한 맞춤형 증거 자료집을 만들었다. 어떤 이사도 진실 앞에서 발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였다. 같은 시각, 최민석 또한 자신의 저택에서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만만했다. 이사회의 절반 이상은 그가 심어놓은 자신의 사람들이었다. 그는 몇 가지 조작된 자료와 감성적인 호소로 나머지 이사들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이 이사회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박서연을 공식적으로 해고하여 모든 책임을 떠넘긴 뒤 유유히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유진건설 본사 건물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민석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회사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기까지 했다. 완벽한 위선이었다. 지훈은 그런 그를 태우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마지막으로 그의 오만한 얼굴을 백미러를 통해 바라보았다. 이사회 시작 30분 전, 징계 대상자로 지목된 박서연이 회의실로 불려왔다. 그녀는 초췌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맞이할 부당한 결말을 예감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진실을 외치기 위해 그 자리에 선 것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최민석의 편에 선 이사들이 그를 맞이하며 아첨을 떨고 있었다. 모든 것이 최민석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회의실 밖 복도. 강지훈은 여전히 운전기사 유니폼 차림으로 벽에 기댄 차에 서 있었다. 그의 존재는 너무나 미미해서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평범해 보이는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최민석의 제국을 무너뜨릴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복도를 지키고 서 있는 보안 요원 중 한 명과 눈을 맞추었다. 그 보안 요원은 신화그룹에서 파견한 윤 실장의 최정예 요원이었다. 지훈이 눈으로 짧은 신호를 보내자
요원은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고 사냥감은 스스로 덫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마침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울렸다. 최민석은 의장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연극 무대에 오른 주인공이었다. 그는 곧 시작될 이 연극이 자신의 화려한 피날레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무대의 진짜 감독은 바로 문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가 가장 무시했던 이름 없는 운전기사라는 사실을 유진건설의 이사회 회의실 안 모든 공기는 최민석의 목소리에 맞춰 진동하는 듯 했다. 그는 연극 배우처럼 유려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을 자신과 회사를 흔들려는 외부 세력의 비열한 음모로 규정하고 자신이 바로 그 음모의 가장 큰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다. 그는 스크린에 조작된 증거들을 띄우며 박서연을 향해 날카로운 비난을 퍼부었다. 여러분, 박서연 대리는 회사의 믿음을 배신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적과 내통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회사 행위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녀를 파면하고 내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의 말에 일부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비난을 뒤집어 쓴 채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박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무고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최민석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성진지구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 진행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가 투표를 제안하며 의사봉을 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활짝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회의실을 지키던 보안 요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회의 테이블에 앉은 모든 이사들 앞에 두툼한 서류철을 하나씩 놓기 시작했다. 최민석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보안팀장은 최민석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사회에 긴급히 전달해야 할 익명의 제보 자료입니다. 모든 이사님들께서 반드시 검토하셔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이사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류철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변했다. 서류철의 첫 장에는 최민석 이사 비리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그의 모든 범죄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횡령, 배임, 뇌물 공여, 증거 조작, 불법 비자금 조성, 그 뒤로는 고상철이 넘긴 비밀 장부 사본, 하청 업체와의 이면 계약서, 트리톤 개발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다. 이
이건 전부 거짓이야 날 음해하려는 조작된 자료라고 최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당장 그 쓰레기들을 집어치워. 이건 회의가 아니야. 반란이라고. 하지만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사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바로 그때 최민석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이 저절로 켜졌다. 화면에는 오디오 파일의 파형이 나타나더니 곧이어 회의실 전체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만약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흐르면 모든 회계 책임은 고상철 부장선에서 막을 겁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신복을 배신하는 내용이 흘러나오자 최민석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차 안에서 녹음된 그의 비밀 통화 내용들이 연이어 재생되었다. 김 의원 측과 뇌물 액수를 흥정하는 목소리, 하청업체 사장을 협박하는 목소리, 박서연을 모함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까지 그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지훈 측이 몰래 촬영한 최민석이 부둣가 창고에서 검은 돈이 든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었다.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본 최민석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괴성이 터져 나왔다.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 나한테 이런 짓을. 그의 오만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버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배신자를 찾았다. 내 놈들이었어 나한테 아첨 떨던 놈들이 내 뒤통수를 친 거냐고. 그는 자신을 외면하는 이사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어제까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이사들은 이제 경멸과 혐오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권력의 정상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발작적으로 일어나 박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저 여자야, 저 여자가 모든 걸 꾸민 거야.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그는 짐승처럼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이 완전히 붕괴하는 순간이었다. 이사들은 긴급 동의를 통해 최민석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즉시 검찰에 고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편 자료의 출처를 추적하려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모든 것은 추적 불가능한 경로를 통해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최민석을 무너뜨린 존재는 그 실체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박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진실이 마침내 승리하는 순간을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보이지 않는 손길에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회의실 밖 복도, 강지훈은 그 모든 소란을 귀로 들으며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최민석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을 때도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그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옆에 있던 자신의 요원에게 조용히 건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다. 최민석이 짐승처럼 끌려 나가고 난 뒤에도 이사회 회의실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있었다. 회사를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악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유진건설이라는 배는 선장을 잃고 폭풍우 속에 남겨진 것과 같았다.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최민석의 범죄에 연루된 자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사회의 의장 대행이 떨리는 목소리로 회의를 정리하고 사태 수습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던 바로 그 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과 함께 천천히 열렸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문 쪽을 응시했다. 안으로 들어선 것은 백발이 성성하지만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형형한 눈빛을 가진 노인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거인, 신화그룹의 강태환 회장이었다. 언론을 통해 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발산하는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방금 전까지 회사의 운명을 논하던 이사들은 마치 학생처럼 굳어버렸다. 강태환 회장의 등 뒤로 몇 명의 수행원과 함께한 젊은 남자가 조용히 따라 들어왔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회의실의 밝은 조명 아래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몇몇 사람들의 입에서 작은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최민석의 운전기사.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복도에 유령처럼 서 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낡은 유니폼 대신 그의 몸에는 그의 강인한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최고급 맞춤 정장이 입혀져 있었다. 단정하게 넘긴 머리와 지적인 인상을 주는 안경 너머의 눈빛은 이전의 무심함을 벗고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다. 운전기사 강지훈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 낯설지만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박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늘 자신에게 정중하게 인사해주던 그 운전기사. 자신에게 익명으로 USB를 건네며 용기를 주었을지도 모를 그 사람. 그의 변한 모습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를 도왔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이사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문가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린 채 넋을 잃고 있는 최민석에게 닿았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들의 보고를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 회장과 함께 온 윤 실장이 앞으로 나서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두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지배했다. 금일부로 신화그룹은 유진건설의 집의 지분 인수를 최종 완료했음을 알립니다. 유진건설은 신화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며 즉시 전면적인 경영 쇄신 및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유진건설이 매각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었다. 윤 실장은 말을 이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를 향해 정중하게 손짓했다. 그리고 유진건설의 경영 정상화를 이끌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자 향후 신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부임하실 분을 소개합니다. 강지훈 본부장님이십니다. 강지훈,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최민석의 텅 비었던 눈에 신랏 같은 의식이 돌아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운전기사였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강지훈, 강태환, 같은 성씨. 뇌리를 스치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다. 자신이 벌레처럼 무시하고 가구처럼 취급했던 운전기사.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던 차 안에 그 침묵하던 남자. 그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복수의 화신이자 자신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였다는 사실. 그 압도적인 반전 앞에서 최민석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를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크하하, 크하하하하하.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절망적인 광소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거품을 물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오만함이 빚어낸 비극은 그가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무시했던 사람의 손에 의해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린 것이었다. 강지훈은 쓰러진 최민석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을 차갑게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들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지금부터 유진건설의 모든 것은 바뀔 것입니다. 부패와 비리는 뿌리 뽑고 오직 실력과 정직함만이 이곳의 유일한 규칙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버지 강태환 회장처럼 권위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날카롭고 단단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존중이자 앞으로 함께하게 될 동료에 대한 신뢰의 표시였다.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라 여겼던 남자가 이제 거대한 건설사의 운전대를 잡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몰락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강지훈의 등장은 유진건설에 몰아친 폭풍의 끝이자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그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부임한 후 회사는 말 그대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지휘 아래 신화그룹의 최정계 감사팀과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유진건설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대수술에 착수했다. 최민석과 그의 하수인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강지훈이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해서 그들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최민석에게 뇌물을 받았던 정치인들과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기업인들까지 줄줄이 구속되면서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게이트로 번져나갔다. 언론은 운전기사로 위장한 재벌 후계자, 부패의 심장을 꿰뚫다라는 제목으로 연일 그의 의로운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혼란의 중심이었던 유진건설 내부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강지훈은 최민석처럼 군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같이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찼던 회사의 분위기는 서서히 희망과 신뢰로 바뀌어갔다. 직원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부품이 아닌 회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사람은 박서연이었다. 강지훈은 공식적으로 그녀의 모든 혐의를 벗겨주고 전 직원 앞에서 그녀의 용기와 신념을 칭찬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그녀를 불렀다. 그는 더 이상 운전기사도 베일에 쌓인 조력자도 아닌 회사의 새로운 리더로서 그녀를 마주했다. 박 대리, 아니 이제 박 팀장이라고 불러야겠군요. 강지훈은 그녀에게 설계팀의 새로운 팀장직을 제안했다. 그리고는 완전히 백지화된 성진지구 프로젝트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녀 앞에 펼쳐 보였다. 이 프로젝트를 박 팀장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이전처럼 이익만을 위한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의 제안에 박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더 나아가 프로젝트 부지의 한가운데에 있던 엄마의 밥상, 식당을 철거하는 대신 새로운 주상복합의 커뮤니티 센터로 리모델링하여 노부부에게 영구히 운영권을 드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경영 철학에 박서연은 깊은 감동과 존경을 느꼈다. 그녀는 기꺼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오랜만에 아버지 강태환 회장의 부름을 받고 본가의 서재를 찾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깊은 이해와 존중의 기운이 감돌았다. 강 회장은 직접 바둑판을 꺼내 아들 앞에 놓았다. 네가 유진건설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나는 네가 그저 현실을 모르는 치기 어린 아들이라고만 생각했다. 내가 틀렸더구나. 아버지는 조용히 흙돌 하나를 놓으며 말했다. 너는 나보다 더 아래를 볼 줄 알고 나보다 더 과감하게 칼을 쓸 줄 알더구나. 네가 단순히 나의 제국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너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최고의 칭찬이자 그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선언이었다. 지훈은 묵묵히 백도를 들어 화점에 놓았다. 저는 그저 운전기사로서 제가 봤던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아무리 높은 건물을 지어도 그 기초가 썩어 있으면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화그룹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신의 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날 밤 말없이 바둑을 두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몇 달 후 유진건설은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났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실력 있는 인재들을 과감히 등용했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박서연이 이끄는 새로운 성진지구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건축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강지훈은 여전히 바빴다. 그는 높은 회장실 의자에 앉아 서류만 들여다보는 대신 안전모를 쓰고 건설 현장을 누볐고 설계팀 사무실에서 밤새 이어지는 토론에 기꺼이 참여했다. 때로는 퇴근길에 직접 자신의 차를 몰기도 했다. 익숙하게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라 여겨졌던 시간들, 무시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느끼기도 했던 그 시간들이 자신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보았던 세상의 풍경과 사람들의 눈물은 그가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최고의 스승이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강지훈은 새롭게 단장한 엄마의 밥상, 식당을 찾았다. 할머니는 이제 온 동네의 사랑을 받는 커뮤니티 센터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마자 마치 친손자를 만난 것처럼 그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다. 지훈은 그녀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저 거대한 빌딩 숲속에는 아직도 제2, 제3의 최민석이 자신의 욕망을 키우고 있을 터였다. 세상과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그가 운전기사로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진리처럼 언제나 정면을 응시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고 나아갈 것이다.